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던 미국, 그러니 이 경찰 때문에 미국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What do you want? I can breathe. Please, anybody. I can breathe here.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방화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약탈 그런 거가 일어났고요. 불이 많이 났었어요. 백인 경찰에 무자비하게 목이 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위도 거세지지만 상점 약탈 등 폭동도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25년 전 LA 폭동의 직접적 피해를 기억하는 한인사회도 걱정이 큽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 한인회장과 LA의 한 커뮤니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3차 추경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야당과의 논의를 서두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40조 규모로 알려진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 언급됐습니다만 이를 위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아직 명쾌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전국 현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친목께서는 저희를 키워주지 않으셨어요. 저나 동생이랑 자라나면서 그 부모에 대한 정을 이제 모르고 커왔는데 양육 의무도 안 하신 친목께서 동생이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동생 재산을 요구를 하니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정면 승부에서도 얼마 전 인터뷰한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고인 씨. 널리 일본에서도 관련 인터뷰가 보도됐는데요. 일명 구하라법, 결국 법안 처리도 무산됐고 비슷한 일이 전북에서 벌어졌습니다.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순직 소방관의 유족 급여를 받아간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미국 시위 상황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소식까지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미국 전역이 시위로 비상입니다.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는 폭동, 방화 등 폭력 시위 사태로 비화되면서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황효숙 한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지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여기가 새벽 3시 15분이에요. 아, 새벽 3시 15분에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미네소타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됐네요. 40년 되셨는데, 이런 지금 비상상황은 처음 겪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에도 처음이고, 예. 이런 정도의 상황은 미네소타 역사상 처음이라 그래요. 예. 미네소타주가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주 1위로 꼽히기도 했을 만큼 평화로운 도시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순간에 폭력 시위 현장으로 변했어요. 네. 예,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주 많이 불안하고, 예.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우리가 코로나 상태로 여기도 상당히 비상 상태에 있고 조심스럽게 살고 있었던 때라서 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도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경찰의 이상한 조치로 해서 흑인이 사망했고 그걸로 인해서 흑인과 경찰이 맞붙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뉴스 화면으로 봤을 때는 방화도 일어나고 약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직접 봤을 때? 지금이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오늘 현재 아마 지금 정도는 상당히 많이 진압이 돼서 예. 질서가 조금 잡혀가는 것 같고요. 예. 그때야 정말 혼란의 아주 극치였죠. 예. 그 20여 년 전에도 LA에서 비슷한 일이 있어서 우리 교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단 말이죠.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민들이 피해를 입은 곳이 좀 있습니까? 네, 한 몇 분, 한 6-7분, 그 사업체가 불이 나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예, 사업체, 상점이나 이런 걸 운영하셨던 분인가 보죠? 그렇죠. 예, 지금 미네소타는 통행금지는 풀어진 상태입니까? 아니요, 아직도 안 풀어졌고요. 예. 오늘, 새벽, 이제 한 3시간쯤 있으면 풀어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치안 상태에 따라서 아마 오늘 밤도 통행 금지가 시행이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이번 사건의 영향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백악관 앞에서 시위도 했고. 네. 그렇게 예. 네,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지금 전국으로 퍼져서 지금 불이 붙고 있어요. 예.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이게 흑인과 백인 경찰의 갈등, 또 인종차별 이런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미네소타에서 이렇게 불이 붙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인종에 관한 문제, 예. 흑인과 백인, 특별히 백인 경찰에 대한 문제, 예. 그런 문제가 행동으로, 현실로 나타난 거죠. 아주 오랜 역사가 얽히고 설킨, 분노와, 여러 가지 그거를 참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분노를 꼭 참고 있다가, 요번에 이 사건,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해서 터진 거죠. 예. 그 미국 뉴스에는 어떻게 보도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이 사건이, 그 원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소한 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뿌리가 깊은 인종차별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죠. 당연히 예. 있어요. 인종차별 플러스 경제적 불평등도 이번 폭동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인종차별하고 경제적 불평등하고는 항상 같이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흑인의 지위가 그리고 차별의 정도 같은 거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이 보이죠. 오바마 대통령 같이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리고 미국 전역에 가보면은 프로페션들 어느 프로페션이나 흑인들도 많이 진출을 했고요. 많이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뿌리 깊은 그 인종 차별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차별 그런 거가 아직도 문으로 남아 있어서 어떠한 트리거가 어떤 자극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out of proportion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일어난 일보다 훨씬 과장이 되게 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하시고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미국 미네소타 황효숙 한인장이었습니다. 이번엔 LA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LA 중심부에서도 약탈과 방화 등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LA의 경우에는 1992년 LA 폭동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제2의 폭동 사태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에 본부를 둔 한인사회단체 민주참여포럼의 최강철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LA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초기에 평화롭게 진행될 항의 시위가 지금 경찰의 고무탄, 체류탄 발사와 시위대의 감정 격화로 인해서
어제 굉장히 격화됐었고요. 예. 예, 이제 뭐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군중이 시위에 합류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특히 LA 서부, 에버리 힐스, 뭐 센타 모니카, 웨스트 LA 등에서 이 시위가 약간의 방화와 상점 약탈의 폭풍 양상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오늘 연속으로 이제 발효된 주정부의 시정부의 야간 통행 금지와 더불어서 오늘 정말 수십 년 만에 주 방위군이 전격적으로 투입됐고요. 예. 오늘 현재 시간으로 좀 누그러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 미네소타에서는 뭐 약탈 방어가 조금 심하게 됐다고 보도가 됐던데 LA는 네. 이제 그렇게 크게는 지금 약탈이나 방어가 없는 모양이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어제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뭐 전쟁터를 보는 느낌이라는 한인 동포사의 느낌이 긴박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예. 현재 미네소타 포함해서 미 전역에서 75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위와 관련해서 미 전역에서 4명이 지금 사망이 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2,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과 좀 틀리게 조금 미국 그 정부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 몇 개 주지요? 그 거의 20개 중가요? 20개 도시에서 그 야간 통행 금지령이 통행 금지령이 발효가 됐는데요. 예. 이건 그 거의 1968년에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암사 사건 이후 거의 뭐 LA만 해도 1995년 2년에 LA 폭동 이후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방위군까지 투입된 사례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2년에도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투입됐었는데 그 로드니 킹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92년도 사건이. 그때랑 그렇습니다. 지금이랑 뭐 그 흑인 또 백인 경찰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런 사건인데 당시에 한인 사회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예. 사실 이곳 한인 동포들이 28년 전에 발생한 LA 폭동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92년 발생한 폭동의 시발점도 사실 흑인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지속적인 차별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LA 폭동도 92년에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운전자가 또 백인 경찰 4명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했는데 그 사건이 판결이 굉장히 엉뚱하게 나온 거죠. 근데 예. 이 사태가 엉뚱하게 튀는데 당신의 그 한인 중에 이제 두순자라는 분의 어떤 흑인 소녀 총격 살인 사건으로 변질되면서 예. 사실 흑인 폭의 시위대의 방향이 베버리 힐즈라든가 미국의 주류 사회에 항의하는 그러한 방향들이 코리아타운으로 이게 방향이 바뀌면서 당시 그러니까요. 예. 상점이 뭐 거의 2,800개 이상 불탔고요. 그리고 예. 당시 사망 사고도 있었고 또한 7천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때 당시 미국 주류에서 한인 동포 사회를 거의 돌봐주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과 더불어서 또 한인들도 그 당시에 많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우리 한인들이 그 자경단을 꾸려서 우리 몸은 우리 재산을 스스로 지키자 이런 활동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황효숙 회장과 인터뷰했을 때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이 함께 왔다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혹시 네. 이게 또 동양인 차별로 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드는데 현지에서 그런 느낌은 받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많이 성장 발전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92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요. 저희가 느낀 것이 한인 정치력 향상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예. 또한 우리 스스로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이민족의 나라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백인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당연히 소수민족으로서 타 커뮤니티, 특히 흑인 커뮤니티, 히스패닉 커뮤니티, 에이시안 커뮤니티, 많은 커뮤니티하고 교류와 협력을 필요성을 많이 자각했고요. 지금은 LA 폭동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LA시 당국, 주당국 그리고 연방의원들과의 협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오늘도 사실 한인타운으로 시위대가 이렇게 몰려들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을 꽤 했는데 92년에 보여진 상황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한인 단체들, 한인에 포함해서 많은 단체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이라고 하면 방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민국가이고 인권이나 자유를 중요시한다고 강조하는 나라인데 이 끊임없이 네. 그 흑백 인종차별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재생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도 요번에 이런 그 시위가 폭력적으로는 그러한 이유가 어쨌든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지만 사실 우리 한인보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과 심지어 아시안 인종도 사실 연방 주류 정치권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사실은 이 백인 65% 이상의 차지하는 백인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국가 설립 가치, 헌법 가치에 벗어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이러한 소득 격차의 문제, 이거는 또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온 이 에스네티, 그러니까 인종에 따른 소득 격차의 문제에서 예.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지금 미국이 제2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에피센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흑인, 히스패닉 이런 그 마이너리티의 감염률 그리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랑 좀 비교가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예.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그 보호를 많이 받고 있는 건데요. 예. 미국은 정말 세계 최강국이고 부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의료보험에서 예.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본인들이 이게 불공정하고 또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들이 더 많이 축적되고 쌓여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종차별 플러스 경제적 불평등이 몰고 온 사건이다. 그 인종소득 격차라고 하면 흑인보다 백인들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거는 뭐 여러 지표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안타깝게도 흑인 인구의 거의 30%가 인카스네이션이라 그러죠. 교도소를 갔다 온다. 참 슬픈 얘기인데. 예. 예, 특히 그런 가운데 요번에 이제 경찰의 그 과잉 대응도 예. 흑인들과 마이너리티를 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예. 굉장히 좀 불평등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예. 그 경찰관들도 그런 마음 속에서 과잉 대응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철저하게 요번에 미국도 이걸 재검토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처벌이 될 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한인 커뮤니티도 저희도 마이너리티인데요. 이런 마이너리티, 특히 인종에 대한 차별은 철저하게 반대를 해야 되고요. 대신에 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위들이 폭력적이고 또 약탈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러니까 평화로운 목소리는 우리가 같이 내되 같이 우리가 연대를 하되 이런 폭력으로 이어지고 약탈로 이어지는 이런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에서 민주참여포럼 최강철 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중앙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공적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폐지됩니다. 그럼 이제
언제든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네, 오늘 오부제가 폐지된 첫날인 오늘 전국에 무려 865만 개의 공적 마스크가 공급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요. 다만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 신분증 지참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5개까지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또 식약처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 공적 마스크가 너무 덥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덴탈 마스크와 유사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이번 주 후반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KF94 마스크를 쓰고 조금 걸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네, 숨이 너무 안 쉬어지죠. 땀도 나고. 네. 근데 이 쿠팡 집단 감염이 문제였었는데 어느 정도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자 인천의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5명이고요. 이 중 30명이 국내 감염자입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30명 중에 24명이 종교 소모임 확진 사례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에서 18명이 무더기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제 교회 부흥회 모임이 열렸는데 이때 집단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쿠팡 그 물류센터 발 확진자는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제 교회와 관련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당이나 사찰은 사실은 이게 좀 통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제일 위쪽에서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같이 따라가는 성향인데 교회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발 확진자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 각 교단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홍콩 시위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조슈아 웡. 윤상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조슈아 웡이 윤상현 의원이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화상통화를 통해서 윤상현 의원과 만남을 희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조슈아 웡이 어제 트위터에 한국어로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전 의원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나자고 한 적도 없다. 네, 아예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윤상현 의원실에서 아마 소식을 듣고 기사를 썼을 텐데 윤상현 의원 측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윤상현 의원 측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실제 만남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슈아 웡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웡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인데요? 네, 조슈아 웡은 이런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짜뉴스라고 조슈아 웡은 얘기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 측에서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군요. 다른 얘기 봅시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 근데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조롱. 좀 도가 넘은 것 같아요. 네, 애초에 기자회견을 대구에서 할 때부터 이용수 할머니와 관한 비난이나 조롱이 있었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치매다, 노망이 났다 이런 식의 노인 혐오부터 참 대구스럽다라는 지역 비하 발언까지 지역 비하.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할머니가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던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는 윤 의원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비난까지 추가됐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최근에는 할머니가 가짜 위안부라고 하는 사실상 역사 왜곡적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이런 발언이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폭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오히려 소모적인 편 가르기를 낳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때 구구 사이트이죠. 일베에서 7신이 어쩌니 하면서 특정 지역을 비하했고 그것이 놀이문화처럼 번졌던 적이 있어서 충격을 줬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반대 지역을 또 비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일제강제징용 근로자 및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단체죠.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이 유족회는 70년대 아마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미향 의원 사퇴를 촉구했네요. 네, 오늘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인천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족회는 윤미향 의원이 거짓말만 안 하면 지켜보려고 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일단 취지를 밝혔고요. 유족회는 그동안 정의연의 운동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할머니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할머니를 나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본의 위로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의 이름을 남산에 지난해에 세워졌는데요. 그 위안부 기린비가 있습니다. 예. 남산 기린비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2009년에 돌아가신 고 강순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이 묻혀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이란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정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원은 이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유족회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족회가 오늘 냈던 거에 최종적인 거는 윤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입장으로 나오겠죠. 오늘 21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국회 첫날 각 당은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21대 국회를 코로나 국난 극복 국회로 규정하면서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에 맞춰야 한다면서 관행을 핑계로 발목 잡는 일을 결코 허용해서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원 구성을 두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통합당은 이제 일정대로 5일에 의장단이 선출되면 민주당 마음대로 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국회 개원 전에 상임위원장 선정과 위원 배정을 협상으로 일단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회법에 따른 정시 개원,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예. 계속 이런 입장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일날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맞춰가자는 얘기고 미래통합당은 그러지 말고 다 함께 그쵸. 다 국회의장단 원구성 다 같이 하자. 네. 그럼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만일 5일날 미래통합당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투표하겠다. 네. 이 얘기네. 네, 그쵸. 할 수 있습니다. 네. 워낙에 그 의석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20대 국회에 나쁜 전철을 밟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되네요. 네, 그렇게 되면 또 협상이 지지부지 되면 국민들이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또 비판을 하겠죠. 예.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를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관련해서 정의당 1호 법안인 네. 것 같기도 한데 비동의 강간죄 뭡니까? 네, 현재 강간죄 구성 요건이 폭행과 협박입니다. 예. 즉, 얼만큼 폭행을 했고, 그리고 얼만큼 협박을 당했냐가 강간을 구성하는 요건인데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지만 강간이 성립이 되는 거죠. 헌법상. 예. 네. 그런데 비동의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행위를 하면 그거 자체가 강간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는 노다가 아니라 예스는 예스다라고 되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고요. 그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인 유호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에 그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논란이 좀 있겠네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국가가 전 세계에서 몇 개국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또 악용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동의를 어떻게 하냐, 각서를 쓰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나중에 그 동의해놓고 뒤집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이게 법률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논쟁과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으로 된다면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고요. 주말 내내 이슈였는데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당히 폭행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이 뼈가 부러지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못 잡았죠, 범인을. 네, 지난주 화요일 26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피해 여성의 가족이 SNS에 이렇게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얼굴을 마구 때리는 바람에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박살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서울역 내부가 울릴 만큼 크게 소리가 났고 그 이후에 여성이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는데 이게 사각지대여서 폭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역이기 때문에 CCTV가 좀 많을 텐데. 네, 많을 텐데도 사각지대가 있나 봅니다. 예. 요즘은 CCTV 때문에 동선 파악해서 이 범인 잡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사각지대 찍혀서 잡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래도 이제 누리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그 사람이 그 폭행 장면을 찍히지 않았어도 동선 자체는 예. 찍혔을 건데 예. 왜 아직 못 잡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묻지마 폭행이 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여성도 이제 자기는 서울역에 앞으로 못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유 없이 폭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냥 와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원 구성을 두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오는 금요일 반드시 개원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의정생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소감부터 들을게요. 초선 때는 처음에 잘 몰라서 좀 힘들고 당황했다면 지금은 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어렵네요. 네. 예. 그 20대 때 가장 많은 법안을 낸 국회의원 중 한 분으로 꼽혔던데. 네. 예. 21대는 또 하고 싶은, 또 만들고 싶은 법률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20대 때 냈던 법안 중에 좀 추려서 다시 발의할 필요가 있는 법안들. 예. 저 개인적으로야 하나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예. 그거 좀 추려서 좀 다시 발의를 할 거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변화하는 상황에 걸맞는 그런 법안들 몇 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5일날 개원을 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자, 원구성은 8일날 하자 이런 입장인데, 통합당은 그렇게 되면 원구성 할 때 당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 함께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만일 미래통합당이 네. 여기에 협의해주지 않으면 단독 개원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당연히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고요. 내일 저희들이 의총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모을 겁니다. 예. 그 의원들 대부분 입장은 어떻습니까? 단독 개원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제가 전체 의원들을 만나지 못했지만요. 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좀 만나보면은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하고 뭔가 지금 빨리 국회가 가동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예. 제가 만났던 초선들은 적어도 빨리 원이 구성되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20대 때 너무 많은 여야 싸움이 있어가지고 21대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요. 21대 시작부터 이렇게 흘러가면은 또 정쟁물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석을 부여해 주신 국민들의 의사가 좀 책임지고 여당이 이를 추진해 나가라는 쪽이 아니었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주도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방편으로 지금 협상도 하고 있고 또 압박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에서 국회의장단과 원구성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뒤에 있는 원구성을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이 18대 0 얘기도 했고 미래통합당은 11대 7 양쪽이 다 전략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블러핑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은 법사위 예결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 싸움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핵심은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법사위와 예결이겠죠. 예. 그것은 이제 어느 당이 운영을 책임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 운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예.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 네, 저희는 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 예결이 저희가 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 법사위가 이게 체제 자구심사를 명분으로 월권을 하고 있다. 상원 노릇을 한다. 이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이야기인데요. 네. 만일 이 체제 자구심사를 빼게 되면은 그때는 야당에 넘겨도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까? 혹시 민주당은? 사실 이제 야당에서 법사위를 꼭 야당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이트 키핑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정쟁으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목 잡히는 걸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풀린다면은 여러 가지 고민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법사위 자체만의 의미를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협상의 폭이 있는지 요거는 좀 차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주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를 모두 지키고 대신에 적각 꿀이 흐르는 뭐 국토위 이런 걸 양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오늘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님을 잠깐 만났는데 이정미 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이제 출연한 그 전 새누리당 의원님에게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지난 20대 때 상하반기 모두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 운영에 여러 가지 난맥을 초래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일정 정도 국민의 판단을 받은 것이니 적어도 상반기 정도의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에게 맡기고 그걸 전제로 좀 다른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협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뭐 가능한 협상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이 원 구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사위 예결위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협상이 나오면 결국 법사위입니까?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법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코로나19로 인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럴 때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예결위도 상당히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둘 중에 어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문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3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질 텐데요. 그 야당의 협조 없이는 또 추경이 통과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논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상임위 구성하는 데 대해서 협상하는 데 대해서 조금 논쟁이 없이 잘 마무리되면 이쪽도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저희들이야 잘 마무리되길 원하죠. 이게 기본 원칙이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과 또 김태년 원내대표와 회의를 했는데 그 다른 때보다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황교안, 나경원 투톱보다 김종인, 주호영 투톱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협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시그널들, 특히 이제 주호영 그 원내대표님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선언적인 어떤 방향보다는 실사구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컨셉으로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또는 법안을 이야기하기에는 훨씬 더 상황은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상황은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일단 원구성 협상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 그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야당은 계속 끊임없이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여당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어려울 텐데 뭐 이런 원구성 협상이나 이 국정조사 요구 때문에 이게 정쟁으로 흘러버리면 협치가 또 힘들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산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정쟁의 빌미를 주거나 또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후 이제 국회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적인 모습을 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윤미향 의원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추경안은 어떻습니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추경안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전에 없이 좀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안 좋은 것이
또 국민분들도 다 인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새로 이제 추경을 하는 것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야당이 협조할 것이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청와대가 주말 이례적으로 7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말에 잘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뭐 탁현민 행정관이 다시 복귀하기도 했고 해서 이거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비서관들이 다 이제 승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 승진이 많았던 부분을 가지고 아마 회전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을 승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이제 2년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 박주민 의원님 이번에도 뭐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출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고민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온갖 문제 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 바이러스 아니에요? 말을 끊을 수가 없는 세 사람입니다. 예. 오늘 조영일 평론가 부스에 들어오자마자 말을 오늘은 좀 줄여야겠다. 평상시처럼. 네, 그렇죠. 제가 듣던 중 반가운 실전을 금할 수 없었어요. 평상시처럼 하지 말고 오늘 줄여야 되겠다. 이제 저희 분량이 좀 이제 확보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월요일 저녁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보셨죠? 시작하자마자 마이크 물리고 서로 말하려고 이렇게. 예. 자, 우선 충격적 구상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상학번 김기태입니다. 네. 예. 충격적이에요. 오늘 제일 먼저 입시를 하셨는데 네. 댓글에 다 구상학번 오셨다고. 그걸 알아요 이제? 이제 다 압니다. 이제. 청취자들이? 예, 구상학번 오셨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번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떴어. 예, 떴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이 최고 절정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네네, 아니에요. 98%. 왜냐면 요거 끝나면 2개가 더 있어요. 항상 마지막 방송에서 100을 쳐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2% 아끼겠습니다. 예. 남들 다 퇴근할 때 다시 그렇죠. 최고의 컨디션 끌어올려요.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 가정과학과 명승건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압도적 토크 잠재력이란 건 지금 그러면 잠재력만 있다는 거죠? 두 사람 앞에서 길을 못 피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터져봅시다. 그러니까 한번 터져봅시다. 예. 자, 이 세 분과 함께 재밌게 온갖 문제 연구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이 백인 경찰에게 목이 주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 양상. 처음에는 시위였었습니다만 이게 또 폭력, 방화, 약탈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걱정되는데 우리에게는 또 뭐 한 20여 년 전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A 폭동. 네, LA 폭동. 갑자기 그것이 한인과 흑인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원래는 흑백 갈등이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 뉴스에서 1991년에 3월 16일 날 두순자 사건이라고 해서 그 두순자님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5살 흑인 소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내고 나가는 것도 오인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 쏴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사건하고 맞물려가지고 막 CNN 등 뉴스에서 보도돼가지고 갑자기 흑백 갈등이 한인과 흑인의 갈등으로 비화돼가지고 LA 폭동의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많은 가게가 약탈 대상이 됐고 2,800여 곳이 약탈됐습니다. 불타고. 또 우리 한인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져서 63명이 사망했는데 그 63명 중 청년 1명이 한인 1명이
숨진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1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거의 42%의 손해가 한국이었다. 상점에서. 예, 금전적으로 대단한 손해였는데 그 미국 경찰이 자국 국민들만 좀 보호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서 맞습니다. 한인들이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었잖아요. 네, 주 방위군하고 경찰이 흑백 갈등이니까요. 백인들이 사는 베버리힐즈나 이런 데에서만 보호하고 한인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놔둬버렸어요. 예. 그래서 스스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게 LA 폭동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인들이 깜짝 놀랐던 게 한인들이 자경단을 구성한 것도 놀랐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작전을 짜고 대단하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강한 게 있죠. 네. 우리나라 분들이 이민 갔습니다만 한국에서 다 군대를 그럼요. 갔다 온 분들이 우리는 징집 국가이기 때문에 전략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민 1세대들은 다 군필 세대.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서 전략 전술을 하셨던 분들 LA에서도 가장 그 모임이 활발한 그 한인 모임은 해병대 전후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해병대 전후의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략 전술을 방어태세를 잘 구축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흑인들이 함부로 약탈을 하지 못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되는 건 이거에 또 흑인과 한인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 통행 금지령이 미국에서 내려지고 있고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그 시위대가 백악관까지 가서 백악관 인근에 갔어요. 백악관 앞은 항상 시위가 벌어지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백악관 울타리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비상사태인데 뭐 거칠게 충돌하긴 했지만 제가 좀 이 실소를 금치 못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 어린 아들까지 지하 벙커로 내려갔는데 그게 최근 영화 중에 이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테러 영화를 보면 첫 장면에 그게 나와요. 한국 총리가 갔는데 이 테러 집단이 들어오니까 지하 벙커로 내려가요. 북한 총리 아닙니까? 한국 총리. 한국 총리였어요. 거기서 총리가 사망하는 영화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이제 막 하는데 거기가 사실 핵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벙커예요. 우리나라도 NSC 벙커가 청와대에 있죠. 근데 거기에 그 적색 코드 레드가 내려지면 대통령이 내려가게 돼 있는데 1시간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장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잉해서 그것도 감정적으로 시위대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그 로드니 킹 LA 폭동을 일으켰던 로드니 킹 사건은 로드니 킹이라는 운전수를 백인 경찰이 폭행했는데 맞아요. 그 백인 경찰들이 나중에 재판에서 뭐 전부 다 무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1991년에 로드니 킹이 그 고속도로를 185km로 달리는데 그 차가 우리나라가 만든 포니 엑셀을 타고 185km 달렸는데 그걸 과속했다고 그 경찰이 4명의 백인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차별하게 구타를 당했죠. 그런데 1992년 4월 29일 날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나요. 그래서 4월 29일부터 5월 4일간 5일에 걸쳐서 그 발생한 게 이 LA 폭동이죠. 날짜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공부 좀 해왔습니다. 그때 계셨던 게 아니고? 그 여쭤봤더니 김기태가 아니고 잭킴이더라고요. 미국 이름이? 미국 변호사니까. 잭킴. 김기태로 이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잭킴으로 돼 있죠? 아닙니다. 키테킴으로 돼 있어요. 키테킴으로 돼 있어요. 키테킴. 약간 키테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잭킴 씨. 그래요. 자, 근데 로드니킹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번 사건은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혹시 백인 경찰이 뭐 큰 벌을 받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던데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러긴 쉽지 않은데 유가족들은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흑인들은 거기에 많이 동조하고 있는데 4명의 경찰이 진압을 했고 이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위조 지폐를 20달러. 썼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 조지 플로이드를 용의자라고 체포하는 과정인데 별로 저항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조지 플로이드가 자기 차에서 술 먹고 자고 있었대요. 그런데 주변 딱 보다가 바로 용의자로 생각하고 그렇지. 잡아갖고 경찰은 덮친 바로 거죠. 경찰 앞에서 그 사진 보셨죠? 무릎으로 목을 눌러요. 목 부분을 갖다가 무릎으로 그 경찰이 누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I can't breathe 이러면서 내가 숨을 쉴 수 없다. 계속 이겼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한 거죠. 그럼 질식사입니까? 질식사죠. 그렇죠. 황당한 거죠, 이거는 되게. 근데 이게 좀 전해지는 게 좀 더 가슴이 아픈 게 이 사람이 그러면 목이 눌린 상태에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엄마 하면서 두 번 부르고 그다음에 숨을 거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숨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2분 53초 그러니까 3분여 동안 계속 또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급차가 왔는데 그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죠.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뭐 이렇게 빠져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못 빠져나와요. 이미 4명의 경찰은 해임이 됐고 그리고 1명은 기소가 됐는데 상급살인 혐의죠. 상급살인 혐의. 과실치사냐 우리나라로 치면 살인이냐 이건데 3급 살인이니까 일단 살인죄는 인정됐지만 과실에 의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과거 로드닝킹 사건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지는 못할 거다. 맞아요. 자, 명 박사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미국에 보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뭐 특정 부분에 눌려서 그렇습니까? 목이? 지금 뭐 당연히 있죠. 그 경동맥이겠죠. 경동맥.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놀이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목 이런 데 이렇게 딱 잡고 쓰러지는 거. 장난 많이 치죠. 장난 많이 쳤잖아요.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혈류가 뇌 쪽으로 줄어드니까 산소가 부족해갖고 일시적인 실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근데 그거를 계속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정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에 질식사가 제일 큰 원인이겠죠. 황당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백인 경찰이 어떤 그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혹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특히 뭐 유색인종은 특히 흑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본인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른바 선량한 일반인을 할지라도 범죄자로 일단은 먼저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총기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약에 과속한 경우에 세울 때 그냥 막 와서 인사 딱 하고 바로 경찰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쉽게 안 하죠. 뒤에서부터 막 총을 막 문을 열고 나와라, 손을 들어라. 말 안 들으면 바로 또 발포를 해버려. 이런 건 뭐냐면 그 일반인들이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까 언제 갑자기 경찰관에 대해서 총기로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총기 규제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은 총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게 보이고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한 위험한 동작들 이게 특히 어린 친구들이 뭐 일시적으로 숨을 못 쉬게 하는 장난 많이 치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흉내내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그런 건 놀이 안 했어요. 몇몇 분들은 했나 본데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의 이게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인데 문제는 지금 이 20여 개 주, 30개 주 가까이에서 시위가 번졌고 오늘 아침만 해도 75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140여 개 도시로 늘어났고 그런데 잘 보시면 뉴욕의 퀸즈나 플로리다, 산타크루즈 이런 다른 데서 경찰들이 같이 추모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에 의한 사망인데 경찰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함께 추모를 하는 장면들이 보여서 평화 시위는 우린 보장한다. 하지만 이제 약탈이나 방화, 이 폭력은 우리는 이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전에 LA 폭동에서도 원래는 흑백의 갈등이었는데 이 언론이나 이 정치권에서 좀 부추겨서 이것이 한인 사회, 이민자들과 흑인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처럼 지금도 대부분의 그 시위는 평화적으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간혹 몇 명에 의해서 약탈이나 뭐 방화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 이런 걸 약탈하고 있는 거나 불법 시위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도해 놓으니까 이것의 진정한 시위의 의미가 자꾸만 퇴색하고 저 시위에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약탈하고 있네. 약탈자에게는 당연히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좀 과잉 진압하면 어때? 뭐 이런 인식들이 국민에게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특이한 게 언론이나 정치인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시위를 보니까 80%는 다른 주에서 건너왔네. 그리고 폭도라고 지금 통행금지령 내렸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 자체가 연방법을 위반한 거야. 폭도지. 약탈이 시작되면 우리는 발포한다. 모든 군 병력을 무제한 투입할 것이다. 이게 전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죠. 자, 광우병 때 집회가 있었어요. 그게 촛불 문화제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배후가 있다.
저 많은 촛불은 어떤 돈으로 구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몰아가기 시작하자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이제 음모론이 그렇죠. 보도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은 약간 다른 건 트위터가 파란 딱지를 계속 붙이고 있죠.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네. 폭력을 미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자꾸 이걸 몰아가게 하는 게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도 그거를 이제 뭐 NPR이라고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29일 날 그 아침에 트럼프가 트윗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시위 보니까 이 폭력배들이 그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 이제 루팅이라는 게 약탈이거든요. 약탈이 시작하면 사격, 총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약탈을 니네 하면 경찰이 총을 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런 트윗을 썼어요. 근데 이 트윗의 배경이 사실은 뭐냐면 본인은 몰랐다고 해명을 하는데 이게 1967년도에 마이애미에서 어린 젊은 흑인들이 폭동이나 이런 걸 일으켰을 때 진압을 하면서 그 마이애미 경찰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흑인들이 지금까지 그 시위가 있기 전까지 지금까지 폭동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그런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약탈 니네 하면 총 쏴버릴 거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본인도 모른 채 그 트윗을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건 너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얘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약탈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오히려 흑인들보다는 백인들을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다 약탈을 하기 시작하기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미국 현지하고도 연결을 했습니다만 이게 인종차별 플러스 소득격차 문제가 함께 온 것이다.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사회에서 백인 감염자는 숫자가 적은데 그렇죠. 흑인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실제 보니까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이 6%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근데 그 위스콘신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반이 흑인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흑인이 30% 정도밖에 인구를 차지 못하는 하지만 않는데 전체 사망자의 70%가 흑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흑인들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 수준이 낮고 치료할 기회도 없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그 업소들이 이렇게 닫았잖아요, 문을. 근데 일부 필수 문을 여는 그런 직종들은 특히 거기에 흑인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백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전원에서 널찍한 공간에서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백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흑인들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사람이 많이 밀집한 그런 데서 살기 때문에 더 많이 퍼지고 그다음에 의료보험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차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흑인들이 사망자가 많은 것은 저소득층의 대다수가 흑인들이 많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 밀착할 수 있는 노동 환경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흑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조지 플로이드도 원래 5년간 경비원 생활을 했어요. 경비원 생활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지금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런 열악한 상태에 흑인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많이 일어난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보험 내가 아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국의 어떤 의료보험 제도의 붕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민주참여포럼 최강절 대표도 한국의 건강보험이 정말 부럽다. 굉장히 큰 혜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뭐 오바마 케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많은 외국의 그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 제도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이다. 일단은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든 시코라는 영화가 미국에 충격을 줬죠. 뭐냐면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적대시하던 쿠바 같은 경우는 그냥 의료보험이 다 무료로 돼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얘기지만 산업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서 손가락 2개가 절단이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어떤 것을 접합할지를 당신이 결정하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 붙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뭐 수천만 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정말 저렇단 말이야.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영화가 팩트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물론 의료보험도 양극화가 돼 있어서 부자는 그렇죠. 그런데 이 꼭 백인 흑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 이상은 이번 코로나19에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변호사, 컨설턴트, 혹은 뭐 이제 IT 프로그래머 이런 이제 고연봉을 받는 지식 노동자들은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연봉을 계속 수령하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 흑인들 특히 이제 교육 수준이 낮거나 저소득층인 사람들은 접촉할 수밖에 없는 대면 단순 육체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비위생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걸리고 그럼 거기에 쌓인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의한 양극화의 불만이 분노가 이번에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이제 정치 지도자가 평화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자, 이 미국엔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메시지를 던져줘야 돼. 그걸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다 극좌파나 안티파 테러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으로 금지하겠다. 네, 주 정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연방 방위군까지 파견하겠다고 이렇게 흑백 갈등과 인종차별과 이런 것을 부추기는 지도자에서는 이런 시위가 당연히 일어날 것 같고 물론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법 집행에 있어서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편견도 있고 행위도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흑인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게 1965년도부터 주어졌었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락다운 됐다고 해서 거의 백인들이 와가지고 미니애폴리스 중무장 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의회까지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도 잡혀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흑인이 중무장하고 주의회를 점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니 잠깐 우리 그 얘기를 해야죠. 네네. 아까 그 보험 얘기하다가 지금 많이 샜는데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거의 99% 거의 100%에 육박하게 다 보험이 되잖아요. 전국민 강제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갖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다 받아도 거의 본인이 내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치료 한 명 받고 나왔는데 8억이 나왔다고 80만 달러라고 막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대단한 치료를 받은 것 같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 오바마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인구에 해당하는 약 5천만 명이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오바마 케어를 하고 10몇 년 지나면서 많이 그래도 강제적으로 보험에 들고 했지만 현재도 2,800만 명이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흑인이라든가 동양인,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검사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고 치료하는 것에 있어도 가면 파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알겠습니다. 정도로 심각합니다. 예. 월요일 3, 4부는 제가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뭐 세 분이서 서로 질문하고 받고 끊고 또 오고 뭐. 삼천포 갔다가 또 오고 뭐 알았어. 자, 우리 질문에 좀 집중을 해서 답을 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자가 별 할 일이 없는 방송입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에서도 계속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진행자는 숨만 쉬는 코너. 온갖 문제 연구소 4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는 숨 마시는 코너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네. 보이는 라디오에서 우리 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 정말요? 예. 네, 맞아요. 진행자는 숨 마시는 코너라 적어주셨고 또 보이는 라디오 광고 나갈 때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 분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광고 중에다 또 이야기하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조용히 지금 이제 메신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차분한. 참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좀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발언 기회를 최대한 이제 보장해주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건 수행하는 줄 알았어 3부에서. 하도 말이 없어가지고. 나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지. 미국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싶었으나. 알겠습니다. 옆에 잭킴이 있으니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란 국가를 이민자의 국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인권, 또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국가. 그런데 이 인종차별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없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미국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전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백인의 저변에 깔려있는 흑인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흑인에 대한 인식, 이런 거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리다 이제 말하는데
아까 그런 경우도 지금 흑인에 대한 차별이고 또 CNN 기자가 새벽 5시에 시위현장을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는 백인 또 CNN 기자도 지금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하고 있는 흑인 기자를 갑자기 뒤로 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당시 스텝이 흑인이었죠. 네, 스텝이 흑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CNN에 의해서 생중계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이 흑백 갈등이나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없어지기 쉽지가 않다. 스텝이 흑인이라서 아나운서 아니고 아나운서가 제가 알기로는 콜롬비아 어머니와 또 누구 남미 쪽 그래갖고 이제 남미 쪽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랬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인종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미국이라는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정말 너무 이거는 제가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지금 이제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게 52년 만인데, 왜 52년 만이냐면, 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되고, 그때 이제 흑인들이 폭동 수준으로 분노하죠. 맞습니다. 그때 이제 또 주방위군이 투입됐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60년대 흑인 민권운동 이후, 법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적어도 정치적인 영역에서만은 자, 인권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성, 여성 차별, 양성 문제가 해결돼 나가고 또 흑백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돼 나가고 우리나라도 차별이 많은데 인종 문제는 우리가 둔감하죠. 우리는 워낙 이제 그래도 이제 그 한민족 국가로 오다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넘어왔는데 우리 사회도 차별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게 60년대부터 법제도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이 정도인데 지키자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리더들이 제일 나쁘단 말이에요. 리더들이 이거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11월 대선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경제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중국하고 싸움 걸었는데 이것도 더 힘들어. 그러니까 전임 정부인 오바마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마침 오바마 대통령이 또 흑인이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흑인들을 폭도로 몰아가서 자신의 지지층만 지금 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백인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치적으로 질서를 좀 잡아가야 될 마당인데 지금까지 흘러가던 흐름을 트럼프가 역행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이동영 그 MC분이 질문을 좀 저한테 잘못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걸 저한테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면 온갖 문제 연구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답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될 것 같네. 우리 그 지역 차별 있잖아요.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차별이 있죠. 그거 아무리 같이 화합한다고 그래도 구호만 외쳤지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 질문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 분야 여쭤보겠습니다. 영승건 박사 전문 분야. 전문 분야 좀 드디어. 그 미국이 코로나19 최대 피해 국가 하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망했고. 근데 시위 때문에 확산될 수도 있다. 그렇죠.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입니다. 다행히 사실은 최근 한 달 동안 한 달 전에 4월 26일 날 3만 몇 명으로 가장 최고였거든요. 일일 확진자 수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엊그제는 17,000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2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7,000만까지 떨어졌는데 얘기하신 대로 여러 주에서 지금 140개 도시입니다. 하고 있으면 밀집한 공간에서 또 구호도 외칠 때고 이러면서 싸움도 벌어지고. 싸움도 벌어지고 이러면서 확산될 가능성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 것처럼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좀 확산될 조짐, 실외에서 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또 집회를 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그 권고도 하고 한 것처럼 지금 이거 140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한다면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날짜로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이면 6월 1일이 되잖아요, 미국. 그렇죠. 미국에서 리오픈하는 데가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랑 맞물리면
큰일 났죠. 그런데 하루 확진자가 뭐 10,000명, 30,000명, 아이고 참 깜짝 놀랐네. 2만 명 내외. 예. 지금 미국 확진자가 178만 6,593명입니다. 우리는 20명에서 30명만 가면 큰일 났다고.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10만 진짜 대단한 거예요, 10만 보면. 명이.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2위가 브라질이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브라질이 2만 명이 넘어요, 지금. 그래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창궐. 네, 브라질이 창궐이죠.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맞아요. 상태, 2만 명까지. 네, 하루에.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진행자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넘겨요. 정말 물 흐르듯한 진행. 네. 오늘 진행 아주 좋네. 지금 후반부가 잘하고 있어요. 전반부는 제가 조금 제가 불만이 있었는데 후반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얘기죠? 예. 네. 코로나 얘기인데, 자, 이태원 클럽, N차 감염, 또 물류센터발. 이 조금 잠잠해져 싶었는데 다시 주말 내에 종교 모임에서 맞아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교회 종교 집단에서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높을 걸로 보이는데 역시 이것도 굉장히 밀집한 지역에서 네. 다중 밀집 시설. 예배를 한다든가 찬송가를 부른다든가 하면 그렇죠. 비말이 튈 수밖에 없고 뭐 가장 그게 문제점이죠. 네, 근데 사실 계속 참 잠잠해 오다가 또 한 계기가 또 생기면 또 퍼지고 예.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언제든지 잠재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기존과 달라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우리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제일 깜짝 놀랐었는데 오늘 현재 상황의 브리핑을 보면 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13개 교회에 연합 부흥회를 한 거예요. 나흘 동안. 근데 여기에 처음에 한 목사님이 한 분 확진됐거든요. 신도가 2명이에요. 그럼 여기는 늘어봐야 다 걸려도 3명이니까. 근데 문제는 부흥회가 연합으로 있었던 거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고 마스크 안 썼고 그리고 이제 나흘 동안 연이어서 있고 중복 참여자가 많고 23명이 확진이 돼요. 자, 이제 이것과 별도로 안양하고 군포에서는 12개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한 나흘 동안. 그런데 여기도 25명이 단체로 제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기서 6명이 확진이 돼요. 9명입니다. 근데 6명이 확진이 되고 3명은 가족이에요. 다녀와서. 네, 맞아요. 이 6명은 한 대 렌트카에 함께 탔던 일행이고 근데 여기에 손주, 손녀, 딸 이렇게 3명이 추가하면서 9명이 감염이 된 거예요. 이 외에 또 별도로 CCC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여기에 이제 본부 모임을 갔다 온 간사 1명과 동거하는 가천대 학생 3, 4학년이 확진이 됐는데 이 중에 1명은 중간고사를 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종교 소모임이에요, 다. 크지 않아요. 한 뭐 100명, 2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소모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다발적으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저는 해석하고 싶냐면 사실 뭐 그런 집단들은 아무튼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특성의 집회는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방송도 문제가 있어요. 방송도. 그 특히 이제 종편이나 하루 종일 방송하는 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모든 방송이 하루 종일 하죠. 24시간 하지. 지상파도 요즘 하루 종일 하나요? 그럼요. 잠깐 새벽에 쉬지 않나요? 안 쉬어요. 진짜 요즘 TV를 안 쉬어요. 보고. 지상파는 몇 시간 쉬어요. 지상파는 쉬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24시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사람들 왔다 갔다 이렇게 갈면서 사실 마스크도 지금 안 쓰고 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조만간 방송국에서도 갑자기 퍼질 가능성 위험이 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디나 사람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서나 다시 퍼질 수 있다. 언론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를 들면 김기태 변호사가 뭐 확진을 받고 방송국 돌아다녔다면 그렇게 큰 걱정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방송만 나오니까. 근데 최영일 평론가처럼 뭐 20군데 다니시는 분이 그랬다 했다면 방송국 다 닫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저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걸리면 더 문제입니다. 의료인이 걸리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는 지금 명 박사 이야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아무도 모르고요. 어떤 공간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집단 감염시설 점검하자고 저도 그렇게 얘기는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언론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감염자가 없다면 당연히 아무리 많은 사람들 많은 뭐 학교든 초등학교든 확산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아무리
그 열심히 준비를 해도. 예,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짧게 명박사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에볼라 치료제로 알려져 있죠. 렘데시비를 공식 수입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큰 효과는 없다 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업체가 코로나 박이라고 하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3상 들어간다. 99% 자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일단 먼저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다기관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국가와 함께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한 결과 기존 약에 비해서 원래 그 회복 기간이 11일인데 15일인데 11일로 30% 단축을 했어요. 두 번째는 사망률도 7%에 비해서 12%에 비해서 7%로 낮췄어요. 근데 사망률은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30% 회복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중앙임상 위원회에서는 효과 있는 거로 일단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망률 부분도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되게 효과가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 완벽한 치료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시노백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뭐 99% 자신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한다고 해서 효과 나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아직 5월에 몇백 명 한 거는 결과가 이제 7월에 나와봐야 하는 상황이고 저는 좀 더 신중하게 기다려 봐야 됩니다. 너무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뭐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동물 실험은 성공한 거죠, 그럼 일단은. 네, 지금 임상시험 결과가 초기에 100 몇 명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항체가 거의 동물 실험에서 99% 나왔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좀 몇백 명의 결과는 이제 7월 달에 봐야 알겠습니다. 3상은 뭐 유럽에서 한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고요. 예, 계획이고요. 중국에서 확진자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다. 그 결과까지 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도 몇 개월 동안 봤는데 바이러스 감염 그 빈도가 적다. 이렇다면 이제 확실하게 효능이 입증되는 거죠. 그러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구하라 씨 친오빠가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구하라법이 좌절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 그래서 뭐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쭉 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 최근에 또 순직한 소방대원 32년 만에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연금을 가져갔다고 해요. 맞아요. 예. 이게 이 여성 소방대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여러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근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순직으로 인정을 받고 순직에 대한 이제 보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유족연금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가 있고 또 언니가 있어요. 둘째 딸인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아버지뿐 아니고 살아있는 어머니. 근데 32년 전에 이혼하고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생모에게도 연락이 간 거예요. 예. 근데 이 가족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8천여만 원을 수령해 갔고 매달 유족연금도 수령을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는 게 가족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모의 권리예요. 이거 생모 이거는 이 친족 존속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이 여성이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다면은 달라지겠지만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만약에 이제 소방관 이 여성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남편하고 자녀에게 갑니다. 배우자와 비속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이 여성분도 지금 돌아가실 때 미혼이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부모한테 돌아갑니다. 존속이 가는 근데 지금 그 아버지도 살아가시고 생부도 있고 생모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50대 50으로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고 이 여성 소방관의 그 형제 자매들은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32년 만에 생모가 와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와서 연락도 없었는데 32년 만에 야 그거 나 반 줘라라고 하면 지금 민법상에서는 조라가 아니고 받아갔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분노한 이제 아버지와 이제 생존에 있는 언니 딸 쪽에서 우리를 버리고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1억 8천여만 원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혼 후에 자녀들을 돌아보지도 않던 엄마가 자식이 죽으니까 와서 그 돈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러면 양육비를 내놓으세요 하고 이제 2배 이상 되는 돈을 청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이 생모 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우리 딸들을 보고 싶었으나 전 남편이 막아서 못 본 것뿐이다. 예. 돌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공분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잭킴의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민법에 의해서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50%는 가져갈 수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32년간 뭐 했니? 부모 의무를 다 했니? 그래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자료까지도 손해배상 민법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그럼 가능하다?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하라법 20대는 통과 못해서 21대 통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성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법의 맹점은 바로 그겁니다. 어느 기준을 잡을 것이냐.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러 왔으면 그럼 그거는 부모의 의무를 다한 거냐? 네.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왔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돌보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돌보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제가 기태를 버렸어.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과자를 사줬어. 그래. 이걸 나중에 법정에서 그렇죠. 돌봤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예. 1년에 2번 전화 통화를 했어. 나는 이 아이의 안보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게 법조계에 항상 네.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그리고 그거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쉽진 않아요. 특히 이제 뭐 율사들이 판단하기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예, 우리가 항상 예비 토크가 있습니다. 혹시 주제 말고 시간이 모자라면 토크하라고. 시간이 모자라는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경우라고.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이 써 있네. 부족한 거예요? 이 세 분들은 예비 토크가 필요 없어요. 앞으로 넣지 말아주세요. 늘 부족합니다, 시간이. 아니 지금 구하라법만 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끝내야 돼요. 저는 이게 코로나 얘기 다 끝났나요? 국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20대에서 엄정성이 떨어지니까 아직은 통과 못 시키다는데 통과시키고 나서 판례가 쌓이게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답답해 진짜. 예, 끝났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